있네. 알람. 그제 그림과 완전히 다르죠. 저 그림 변하잖아요. 이때 누가 왔다 간 거죠, 이제. 그죠? 왜냐면 1880년대에 이제 스카겐이라는 데가 막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 이 사람은 어디서 공부를 했느냐면 이 사람이 마리 크웨이하고 이제 대부분 파리잖아요, 돈 있는 분들은. 그런데 에꼴드는 못 들어가요, 여자들은. 그럼 어디 가냐? 대부분 줄리안을 간다. 뭐 그런 데 가서 그냥 칼라워세라고 등등. 옛날에 거기에서 이제 에꼴드 보자리에서 했던 뭐 볼링부터 시작하면 엄청 많아요. 막 보나, 막 이름도 막 꾸띠름, 무슨 호르몬 막 우리 이제 보통 인상과 화가들 전부 다 호르몬 막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학원 체링을 하거든. 학원에서 그림 가르치는데 여성들은 통과를 해주니까 거기에서 그림을 배우는데 누구한테? 이 사람은 희한하고 샤반나한테. 샤반나가 누구냐면은 상징주의에 있는 연도별로만 한 1800년, 30년 되는 사람이니까 모로, 샤반나 이런 사람 상징 그림을 많이 그렸대요. 이렇게 약간 신화적으로 이렇게 그리는 그런 상황인데 그 사람은 주로 프랑스에 많이 있었던 게 아니라 대부분 런던에 가서 런던에서 그 사람들이 라파엘 전파 사람들하고 같이 활동을 해서 이 사람들이 저번에 누드 할 때 제가 한번 했어요. 이 사람은 샤반느의 어떤 그런 것을 많이 받아들인 게 영국식 누드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나오는 루시안 프로이드, 프란시스 베이컨, 그리고 이제 제니 샤블레, 우리 이제 흔히들 이야기하는 누구죠 또, 세실리 브라운, 우리 YBA라고 하잖아요. 브리티시 런던 스쿨. 그래서 그런 것들로 많이 간 것 중에 하나가 샤반느가 많은 도움을 준 거죠. 자, 이제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려요. 이런 그림들은 많이 봐요, 그죠? 여성분들의 다소곳함, 그렇죠? 이런 다소곳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을 요새 뭐 이걸 그리면은 좀 시대에 동떨어진 얘기죠. 뒤에서 뭐 여성분이 살림을 자기 혼자만 합니까? 남자도 설거지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여성의 가정 하우스와이프를 하우스키퍼라고 얘기하죠. 그런 식으로 가는 것에 대한 뭔가 약간 그 의미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근데 이러면은 이제 막 엄청 많이 나옵니다. 자, 이 그림 보면 이거 대단하잖아, 마이클랑젤로. 아무튼 나이가 들어서 이제 마지막에 그렸지만 이런 그림 보면 금방 나오는 게 이제 왓슨, 요닝하는 이런 사람들. 어떻든 그걸 떠나서 엄마하고 이런 어떤 구도에서 이런 관계는, 특히 덴마크는 캐톨릭이 아니라 여기는 전부 다 개신교죠. 우리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인데 1527년도에 이제 루트가 만들어서 이제 칼뱅 종교하고 이렇게 막 섞여서, 특히 네덜란드, 벨기에는 스페인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캐톨릭이 좀 어느 정도 존재하고, 이쪽에 네덜란드하고 덴마크, 저 산하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는 대부분 다 그냥 그걸로 보시면, 러시아는 정교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종교에 대해서 이제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천착할 수밖에 없죠. 자, 이런 그림이라는 것은 약간 독일의 막스 리베르만, 인상주의인데 독일식 약간 임프레션한 그런 느낌들이 좋아요. 약간 강해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모네스럽지는 않죠. 그죠? 시슬레스럽지도 않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연히 어떻든 프랑스보다는 그렇게 정원이나 공원들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못하다. 그러니까 모네나 등등, 르누아르도 마찬가지고 피사로도 그렇고, 물론 그 사람들도 큰 건물을 통해서 까이오보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렸지만 대부분 다 이렇게 자연을 많이 그리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독일식 임프레션하고 이쪽에 있는 북유럽식 임프레션은 대부분 다 사람을 많이 그려요. 제가 사람을 많이 그리는 그 프랑스의 인상주의 화가가 르누아르는 인상주의로 갔다가 치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뒤로 어디로 가느냐면은 완전히 그냥 피규레이션, 구상화로 돌아서서 거의 앵그르식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폴 피리어드라고 해서 약간 피아노 치는 언니 뭐 자매들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어슴푸하게 스푸마토 기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떻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다가 이래갑니다. 이건 거의 추상 상태에서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 이 그림을 봤을 때 저는 뭘로 생각해요? 니콜라스 스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 사람 결국 이제 나중에 그 프랑스 저기 밑에나 프로방스에서 이제 자살한 친구인데 그 사람이 뉴 리얼리즘을 했던 신사실주의 화가인데요. 아무튼 이 블루 칼라가 굉장히 이뻐요. 이브 클램, 이 블루 칼라가 굉장히 이쁘게 했던 그런 상황을 그렸던 그 당시의 화가로서 난 처음 본 것 같아요. 굉장히 색감이 뷰티풀한 그런 상황입니다. 책 읽는 사람은 이제 아시다시피 워낙 그 당시에는 책을 문맹이라기보다는 책 읽는 거에 대한 그게 조금은 여성들을 비하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이걸 타파하기 위해서 이제 영국에서 막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누구냐? 버지니아 울프. 자기 언니가 바네사 베리고 던킨 브란트, 그러니까 블럼스베리 그룹이라는 게 걔들도 그룹이 있어요. 걔들은 굉장히 아방가르더라고요. 얘들은 거의 서로가 같이 이렇게 몸을 썩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고 아무런 것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건 나중에 요번에는 제가 조금 뺐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자, 엄마가 옆으로 보는 사진은 많이 봤어요. 그죠? 4명이 제일 유명한 사진 4명. 요건 아까 전 앙크고 요건 다 비슷비슷해. 엄마는 다 이래. 이게 왜 이래 그리느냐 하면 옛날에 르네상스 때 폴로 그리고 이제 그 길을 란다요부터 시작해서 그림을 그리면 그 당시 여성들은 보티첼리도 그래. 이렇게 항상 옆으로 찍었단 말이에요. 이게 국제 고딕 양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금 같은 종류 많이 이렇게 치렁치렁하게 만들어 놓고 굉장히 이상적인 어떤 그런 비너스 스타일의 여자를 만들어 놓고 대부분 옆면만 그려요. 상당히 이쁘게 그리는 어떤 그런 기법들이 그 당시에 르네상스 때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걸 그대로 답습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위슬러. 미국 아메리칸 루미널리즘이라 그래서 그 굉장히 토널리즘, 약간 이렇게 뿌옇게 가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몰스킨이라는 사람이 스킨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런던 포그는 위슬러가 만들었더라고요. 이 사람이 심포니 1, 2, 3을 만든 사람이죠. 그림의 야상곡 그 음악하고 그걸 붙였는데 음악하고는 아무 관계없고 그냥 제목만 그래 붙였는데 토널리즘이라 그래서 굉장히 인상주의는 아닌데 약간 르누아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약간 뿌연 스마트 기법하고 같이 섞어서 아주 미국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특별한 인터내셔널리즘. 그러니까 존 싱어 서전트보다 나이가 한 20살 빠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엄마를 이래 그랬어. 왜냐하면 영국 가 있는데 저 엄마가 와가지고 야 너 뭐하냐. 그 당시에 집이 뭐 그렇게 잘 그런 집은 아니었는데 철도에 가서 이제 회사에서 일하다가 어떡하냐 그림 그려가지고 영국으로 갔어요. 가자. 응? 우리나라 미국으로. 그랬더니만 엄마가 꼬시러 가는데 안 되니까 엄마가 굉장히 꾸루퉁하게 별로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지금 그림이 나오는 거죠. 요거는 혹시 쉐라 포백이라는 여성화가 들어보시면 네. 그림도 나왔고 필란. 영화도 나왔고 필란. 이 사람은 굉장히 그림이 좋아요. 이 여성분이 가지고 있는 이 추상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추상이라 그러면은 두 사람을 먼저 떠올립니다. 누구요? 몬드리안 그리고 간디스. 그걸 추상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가지고 있는 그림을 축소해서 하나로 이미지화로 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뭔가 메시지를 주려고 하면서 형태를 줄이는 작업을 추상이라고 하죠. 근데 그 추상은 대부분 다 유영국이하고 김한기를 보자고요. 근데 유영국이하고 김한기에서 추상은 추상이잖아요. 똑같아요, 달라요? 왜 달라요? 왜 달라요? 하면 몰라요. 유영국은 형태가 있고, 그죠? 그게 이제 뭐냐면, 리프레젠테이션을 했느냐, 재현을 했느냐, 재현을 안 했느냐, 그게 기호가 그냥 형태가 바로 기호처럼 만들어졌느냐, 안 자, 그러면, 몬드리안을 한번 보죠. 몬드리안이, 우리 한샘이 나왔잖아요. 그죠? 우리 한샘 보면 몬드리안 장면. 그게 나올 때, 그게 그 사람이 그냥 바로 그냥 죽어가지고 부기우기처럼 미국 가가지고 그래 만드느냐. 아니라는 거죠. 제일 처음에 나무부터 시작했잖아요.
아시잖아요. 사과나무부터 시작해서 막 없어지는 게 보이잖아요. 그게. 예. 그러다가 어느 날 왜 없어졌느냐? 이 사람이 신지약을 했단 말이에요. 세계 만물이 그쪽에 있는 네덜란드 사람들, 특히 이제 더치 사람들은 영국하고 가까워서 이 사람이 경험적인 어떤 경험주의의 철학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항상 사람은 신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곧 신이고 나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부속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베이컨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나 소나 똑같다고 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저기에 있는 내가 저기에 있는 소처럼 이렇게 정육점에 왜 내가 걸려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자연을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한 화가들의 덕목이라고 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이런 상황에서 그림 그리면은 여러분들이 뭔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은 뭐 했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한꺼풀 뒤집어 보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다른 어떤 생각들이 다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다르고 내일도 다르고 어제는 달랐고 이런 것들을 표시해낼 수 있는 게 그림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 그냥 그리면 그 그릴 것 같으면은 사진 찍으면 되지 뭘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익스프레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저 사람한테서의 어떤 뭔가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가만히 스틸해서 써 있는 상태의 여러분들이 아니잖아요. 뭐 지금 뭐 하고 싶으면 화가 나고 막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표현하는 게 어떤 것일까? 그런 것들을 그림으로 담아내는, 그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는 거죠. 형태가 다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제가 제 얼굴을 그리더라도 제가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르게 그릴 수도 있고 다 다양하게 그리는. 나중에 한번 보면 고흐를 다른 화가들이 그리는데 다 다르게 그려요. 그럼 뭐냐? 내가 금방 그거를 생각하는 내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가라는 사람들은 되게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저같이 예술가가 아닌 사람들은 그림을 그릴 때 잘 그려야라지라고 해서 그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잘 표현을 해야지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본질을 찾아 들어가는 거죠. 원래 우리가 플라톤 철학에서 본질이라는 게 진선미의 이데아잖아요. 그 이데아가 결국은 하나님이 있는,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천국이잖아요. 천국. 근데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게 진선미에 대한 어떤 그런 걸 찾는 노력을 하는 게 철학자잖아요. 그래서 그게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플라톤까지 계속 넘어왔죠. 그 다음에 이제 온 게 하나님이 나오고 등등 해서 이제 이렇게 나왔고, 다음에 이제 덤비드는 게 누가 아니면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이걸 표현하는 사람이 화가 있다는 거죠. 그 화가는 본질을 찾으려고 들어가요. 근데 플라톤은 이 본질을 찾으려고 들어온 놈이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놈은 지 마음대로 지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막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딱 정해져 있는 테두리 안에. 그래서 그걸 개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 컬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철학적인 용어로 개념이에요. 이 개념 안에 가둬두려고 그러는데 화가들은 안 가둬두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그런 화가들이 되는 거의 내면을 표현했던 거죠. 추상이라는 자체가. 몬드리안은 그래 만들었고 간딘스키는 지금부터 보여드립니다. 이런 그림. 그러니까 모여서 콜로니를 만들어요. 저번에 강의에서 우리가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고흐가 이런 사람들도 하는데 1880년대라고 그러면 고흐보다는 이 사람들이 빨랐잖아요. 그 고흐는 얘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얘는 매일 앉아가 1886년도에 그 파리에 와서 매일 화가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거는 토론하는 게 되게 좋아한다. 고흐가 책을 좀 많이 읽어놓으니까 여사무소가 이 사람은 항상 주머니에 이 분필, 이게 파란 볼펜하고 빨간 그렇게 분필을 2개 가지고 다니면서 신문지 같은 데다가 막 적어준단 말이에요. 자단치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가 정말로 가지고 있던 경험했던 것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이게 다 얘기가 들렸겠죠. 콜로니가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고갱하고 있던 콜로니를 이런 식으로 봤는데 결국은 옐로우하우스가 못 만들어지고 이제 자기의 광기에 의해서 지가 스트레스 받아서 귀를 잘랐는데 이것도 나름대로 이제 결론을 나중에 제가 내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를 했기 때문에 고흐가 저런 그림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 알을 그림만 보면 고흐 그림 중에서 괜찮은 그림 뽑아봐 라고 하면 뭐 감자 먹는 사람들 하나만 있어.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아이리스, 밀밭, 무슨 뭐 자기의 어떤 자화상, 오베르슈아티의 그림들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감자 먹는 사람만 그림만 딱 있으면 그 그림 아무나 안 사요. 그럼 뭐예요? 그런 그린 사람 많아, 헤이그파에서. 그러니까 고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그림들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생레미하고 오벨수아즈에 있다는 거예요. 아르에 있는 그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객 만나고 난 뒤에 애프터, 귀 잘리고 난 뒤에 그림이 다 좋은 거예요. 자, 그 헬가. 그래서 이 사람은 육아도 적당하게 하고 아주 그림도 적당하게 그렸던 사람. 그래서 이분의 그림을 한번 보죠. 자, 헬가가 딸이죠. 자, 헬가 그림하고 되게 비슷해요. 헬가 가볼게요. 헬가 이래 그림. 이제 뭉개지죠. P.S. 크레이. 왜냐면 지금 제일 대빵입니다. 제일 그린다. 다음 거 볼게요. 이건 무슨 그림 같아요? 인상파 그림. 그렇죠? 인상파 중에서도 굉장히 좀 더 강해요, 붓터치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세잔이 이렇게 글이 쓸 수도 있고, 이거보다는 스트로크가 좀 적지만 크리터도 굉장히 아주 조밀조밀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상상의 어떤 나라에 가지고 있는 랜드스케이프, 그러니까 풍경이 같이 된 거지, 그냥 있는 거 보고 외관파처럼 이렇게 밖에 나가서 그렸던 피사로나 아니면 코로 같은 사람들의 그림은 아니다. 벌써 이미 이제 이때는 뭐가 들어왔느냐? 내 마음속에 저쪽에 있는 어떤 그런 인상에 대한 그림이 내한테 이렇게 임프린티드, 이렇게 찍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칸트의 순수 이승의 비판에서 나옵니다. 자, 요게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자, 누가 앙크고 누가 헬가겠습니까? 왼쪽에 앙카. 요게 앙크예요. 안나 앙크. 헬가예요. 확실히 그림이, 그죠? 아, 이게 시간이 가면 이렇게 그리는 거구나 라는 거죠. 이런 그림은 조금 답답하잖아요. 요거는 인상파적으로 보면 조금 이런 뭐야 그럴까, 유미주의적으로 이제 마음이 굉장히 좀 가볍죠. 묵직하게 들어오는 어떤 그런 임팩트가 아니라 굉장히 가벼우면서 이렇게 상쾌함이나 이런 것, 특히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차일드 하산이에요. 아메리칸 임프레셔니스트. 이 사람 그림은 이런 걸로밖에 안 그려요. 그러니까 여성들을 유혹하는 그림이에요. 우리 한국에서 그 사람 그림 오면 안 보는데 가다가 우연하게 보면 이 사람 그림 참 좋으네라고 하는 게 차일드 하산. 이거는 P.S. 크레이어가 그린 앙크와 헬가예요. 그림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크레이어를 나중에 한번 볼게요. 이거는 헬가가 그린 앙크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똑같잖아요. 그 자식하고 아들, 아버지, 엄마하고 딸이 화가가인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은 있지만 바로크나 르네상스로 올라가면 없어요. 왜냐하면 여성 화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딸하고 아버지하고 아들은 관계가 되게 많아요. 3대도 있고. 그것도 제가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젠틀레스키라고 있어요. 아버지하고 이제 딸하고 관계. 근데 그림을 보면 젠틀레스키가 나아요. 훨씬 그림이 나아요. 그게 뭐냐? 아버지 이상이라는 거예요. 혹시 틴토레토 아시죠? 예. 틴토레토 딸도 그림을 못 그려요. 아버지만큼 안 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화가가 틴토레토예요. 그 사람은 그때 벌써 이미 모더니티를 그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나이로 봤을 때 매너리즘 화가예요. 매너리즘. 그러니까 매너리즘으로 보면 뭐 폰토로모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온 이 사람은 거의 이 사람의 그림의 근간을, 까르바조의 그림이 이 사람한테서 사실주의적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너무, 그러니까 이 사람 그림을 되게 잘 그리는 염색공인데 티치아노보다도 지가 더 그릴 자신이 있고 티치아노보다도 그림을 빨리 그리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림에 관해서는 스킬은 일각견이시다. 그러니까 너무 아버지가 뛰어나면 자식은 살아남지를 못해. 그러니까 티치아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식이 화가가 아니단 말이에요. 루벤스도 마찬가지.
렘브란트도 아들 티투스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애들이 빨리빨리 죽으니까 자기 아들을 통해서 그걸 그대로 대를 이어을 해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괜찮은 화가들이 오란에 3대가 화가 이런 화가들이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보도록 하죠. 근데 헬가는 편안하게 살았는데 그림의 질곡이라든지 이런 뭔가 임팩트라 그러나요? 그것도 한번 있어볼 만한. 왜냐하면 헬가는 아까 제가 1880년대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럼 1880년대 태어나면 얘가 누구냐면 피카소예요. 피카소 나예요. 그럼 피카소를 생각해 보세요. 그림이 날아다니잖아요. 근데 헬가는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안 크고 헬가예요. 잡아서 꽃다발 그리고 그냥 엄마한테 사랑만 받아. 그래서 이 집은 행복하게 이렇게 그런 집이었구나라는 게 상상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로 좀 보세요. 이런 그림 나올 거 아니에요. 엄마가 늘 책 보고 야, 너 그림 좀 그리지 않을래? 그럼 그림 이렇게 그리고 너 뒤통수 좀 보이고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서, 왜냐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P.S. 크레이는 1909년에 죽어요. 그러니까 얘가 있는 동안에 P.S. 크레이는 아직 살아있단 말이니까, 물론 이 사람이 약간 정신적으로 착란이 있었지만 굉장히 그림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일가견이 있었으면 뭔가 조금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액티비티가 없었다는 거죠. 안나 앙크는 프랑스라도 갔는데 얘는 그냥 이러다가 코펜하겐에서 이러다가 또 프랑스도 잠깐 갔다 오지만 거기에서 갔을 때 벌써 나오는 그림이 1900년대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럼 1900년대라 그러면은 아비뇽이 막 나오는 시절. 아비뇽 그림을 봤을 텐데 얘는 왜 이럴까? 이런 애들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워요. 근데 이건 안 봐도 얼굴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죠? 이게 엄마예요. 부른둠이라는 거고, 앙크는 왜 그러냐? 부른둠인데 남편이 이제 마이클 앙크니까 안나 앙크. 이거는 헬가. 이모 등등. 그건 우리가 알 필요 없죠. 요게 이제 P.S. 크레이어가 그렸던 1883년도에 그렸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1883년도라 그러면은 누구 그림이냐면은 모네가 생라자르 역 같은 모네가 이렇게 막 연기 나는 기차 같은 거 이런 거 그리고 시설레도 그냥 이렇게 생르가 까이오 보토 등등 이런 그림들이 나올 때고, 83년이라 그러면은 인상파 전시회 중에서 이제 거의 마지막이 86년도인데 7회하고 이제 그때 마지막 끝무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이래 그래요. 그래서 저는 P.S. 크레이어가 이 사람 대단한데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이 그렸던 대강 브론덤이라는 사람, 이게 누구냐면 안나 앙크의 오빠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아까 이제 브론덤 호텔을 경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다. 자, 이거 보면 뒷모습에 이렇게 되는 그림 우리 보잖아요. 이 사람은 일본 사람들은 너무 좋아요. 한메르세. 이 사람 덴마크 사람이에요. 데니시. 근데 이 사람은 스카겐에 안 왔으니까 자기 혼자 독고다요. 그죠? 이 사람 나이가 보면 되게 아까 제가 봤던 마이클 앙크라든지 이런 사람하고 엄청난 차이가 동갑이어집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래 그려요. 그죠? 네, 이거는 프랑스 냄새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이건 프랑스 냄새가 전혀 안 나요. 물론 프랑스 갔다 와서, 프랑스에 와서 너 그림 좀 어떻게 해볼래? 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가 피사로가. 야, 전시회도 좀 하고 너 잘 그린다. 왜냐면 이 사람은 덴마크에서 어디로 날아가냐면 영국으로 날아갔다. 영국에서 이제 그림 보고 존 커스터를 등등등등 이런 사람들 보고 이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문이 들릴 거 아니에요. 잘 그리는 사람 하나 왔는데 이 사람 장난 아니네. 그래서 이제 자기 와이프가 이다. 오빠가 일스테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메르세이하고 똑같은 친구예요. 똑같은 그림을 그려요. 둘이 막 구별해요.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이거는 일스테드 그림이고 이거는 한국 뭐할 거 무이수.
그럼 내가 한미를 세면 한미를 세이라고 일사하고 또 그건 그림 좋네요. 자 볼게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편안해요? 아니면 긴장감이 들어요? 이건 대답하기 참 곤란해요. 저는 여기서 텐션이 느껴져요. 되게 텐션이 막 보여요. 근데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텐션이 안 느껴질 수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편안하게 그냥 뒷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아요. 요새 같으면 그렇게 보여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뭔가 앞서 이야기했던 앙크가 자기 집안 하우스키퍼를 적당하게 했기 때문에 그림을 어느 정도 그릴 수 있었지만 나중에 나오는 마리 크루에는 그런 행위를 안 했죠. 마리 크루에는 완전히 이제 반대의 경우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나오고 한메르쉐. 한메르쉐는 나중에 지금 북서울에서 한메르쉐 하고 끝났나요? 하고 있나요? 끝났어요. 네. 그걸 갖고요. 동생. 한메르쉐의 남동생, 얘는 도자기 하는. 그러니까 그림이 대부분 남자가 등장하는 게 거의 없어요. 한메르쉐가. 뭐 이런 것도 알 필요 없어요. 근데 뭐 그렇게 나오길래 한번 해봤어요. 자, 요게 이제 1세대입니다. 다르죠, 그죠? 예. 색깔이 조금 컬러가 아까 전에 있는 것은 그랑자유 같은 느낌. 약간 그레이 컬러 앤드 그런 색깔들 이런 걸로 가는 게 특징이죠. 컬러풀하면서 굉장히 좀 비비드한, 굉장히 강한, 볼드한 이런 것들을 안 쓰죠. 한메르쉐이가 원래 이 사람이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에요. 좀 이렇게 미스테리한 그런 사람이죠. 그런 모습. 한메르쉐이하고 제가 이제 다음에 하려고 하는 게 베르메르하고 제가 둘이를 한번 붙여보려고 해요. 뭔가 의미가 있어요, 이건 반드시. 제 나름대로 결론은 내렸는데 베르메르하고 한메르쉐이는 한번 붙어봐도 될 만한 정도의 어떤 가치가 있는. 왜냐하면 그림도 그리 많지도 않고 베르메르는 제가 이제 완전히 그림 30점을 제가 다 외우고 있으니까 그거는 처음부터 공부할 때 베르메르 그림 너무 좋아서 그림 좋은 거 그림 나쁜 거까지 이제 제가 나름대로 제가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거하고 한메르쉐이하고 한번 부대껴 봅시다. 자, 앙크입니다. 여기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앙크가 그렸던 자기 엄마. 헬가는 할머니를 그렸는데 이렇게 못 그려요. 그러니까 헬가가 가지고 있는 엄마에 대한 안나에 대한 생각이 그닥 그렇게 안나가 가지고 있는 자기 엄마에 대한 부른둠에 대한 생각보다는 조금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이건 누구가 있습니까? 마이클. 자, 이제 해야 될 사람이 이 사람, P.S. 크레이어. 스카겐에 P.S. 크레이어가 있으면 저쪽에는 간디스키가 있어요. 그 최고봉이죠, 이 사람은. 덴마크로 봤을 때는 일단은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나라로 보면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들 만한 사람이었는데 어떤 핀란드에 가면 에델펠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세계적인 사람이란 말이죠. 그 견주는, 그러니까 어디에서 가면 한 방 탁 내놓을 수 있는 사람. 그 한메르쉐이보다는 이 사람이 저는 훨씬 더, 왜냐하면 한메르쉐이는 주장창 그것만 그리잖아요. 그림에 변화가 없어요. 그런 거는 별로야. 근데 이 사람은 그림의 변화가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아요.